서울의 심장부 잠시도 잠들지 않는 남대문 시장의 오후는 수천 개의 욕망과 삶의 소음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처럼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잡동사니가 쌓인 뒷골목의 구석에 버려진 상자의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꽤 죄죄한 얼굴 몸에 맞지 않는 낡고 큰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누구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의 완벽한 유령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죽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행렬과 상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돈과 물건이 교차하는 모든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 강설이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가장 복잡한 기계 장치가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다. 무뚝뚝한 표정의 부모가 값비싼 옷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다. 아이 이혜우는 이 시끄러운 시장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조용하고 무표정했다. 부모는 연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귀찮다는 듯 아이의 손을 이끌고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가장 붐비는 갈림길에서 부모가 가방을 고쳐들기 위해 잠시 혜운이의 손을 놓친 순간 거대한 인파의 물결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혜운이는 홀로 남겨졌다. 어른들의 다리는 거대한 숲처럼 느껴졌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어린아이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울음소리는 시장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아이는 비틀거리다 서리가 앉아있는 바로 그 뒷골목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서리가 겁에 질린 아이를 발견한 바로 그 순간 술에 취한 듯한 불량한 행색의 남자가 아이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서리는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와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녀는 남자를 무시한 채 오직 아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길을 잃었니? 그녀의 침착한 태도와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그 압도적인 무관심에 남자는 주춤거리다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서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아이의 두려움을 존중하여 함부로 아이를 만지지 않았다. 괜찮아. 같이 찾아줄게. 늘 명령만 하는 부모와 부재 중인 아빠에게만 익숙했던 혜운이는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이 낯선 다정함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서리는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낡고 큰 남성용 재킷을 벗어 아이의 값비싼 원피스 위에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먼지와 거리의 냄새가 났지만 따뜻해냈다. 그 순수하고 사심 없는 친절이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유대를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호원들이 인파를 가르며 길을 트는 요란한 소동과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다. 완벽한 수트 차림에 냉정한 분노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남자 이혜운의 아버지이자 유성그룹의 총수인 이진혁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딸을 찾다가 마침내 골목 안에 혜운이를 발견했다. 안도감도 잠시 그의 얼굴은 자신의 딸이 더러운 재킷을 뒤집어 쓴 채 냄새나는 거지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혼란과 혐오감으로 굳어졌다. 혜운아. 그는 딸에게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리려 했다. 하지만 혜운이는 아빠의 손길을 피하며 서리의 다리 뒤로 숨어 그녀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그리고는 외쳤다. 싫어. 이 아줌마랑 같이 있을 거야. 부모는 옆에서 울며 사죄하고 있었고 경호원들은 얼어붙었으며 이진혁은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자신에게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던 딸이 길거리의 거지를 떠나려 하지 않고 있었다. 골목 안에는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세상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했던 절대 권력자는 무력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이름 없는 노숙자는
역설적으로 그의 딸이 원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리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위압적인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적인 눈이 그의 차갑고 혼란스러운 눈과 마주쳤다. 길 위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세 사람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이 얽어매고 있었다. 남대문 시장의 뒷골목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이진혁에게 이런 식의 소란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요소였다. 그는 딸을 어르고 달래보려 했지만 혜은이는 고집스럽게 서리의 다리만 껴안을 뿐이었다. 결국 딸의 전례 없는 완고함과 대중의 시선 앞에서 그는 실용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서리에게 말했다. 일단 채타, 최고급 세단의 내부는 외부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서리의 남루한 행사액은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진혁은 조수석에 앉아 차가운 분노를 뿜어냈고 혜은이는 뒷좌석에서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서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이 기묘한 상황 속으로 끌어들인 남자와 그의 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높는 담장 너머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현대적인 건축미를 뽐내는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지어진 기업 본사나 미술관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었다. 내부는 더욱 그랬다. 광활한 공간 광택이 나는 바닥 그리고 최소한의 가구들.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옹기나 개인적인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무균실 같은 공간이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완벽한 유니폼 차림의 집사와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그들을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주인이 더러운 노숙자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것에 대한 충격과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특히 집사의 시선은 서리의 흙 묻은 신발이 자신들의 완벽한 대리석 바닥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지에 집요하게 머물렀다. 진혁은 집세게 혜은이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혜은이는 서리에게서 떨어지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아이는 오직 서리 아줌마가 자신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줘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 상황은 사용인들 앞에서 서리의 달갑지 않은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고 모두를 깊은 난처함에 빠뜨렸다.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거대하고 화려한 욕실에서 서리는 부드러운 손길로 혜은이의 얼굴과 손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었다. 혜은이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몇 마디 이상의 말을 건넸다. 아줌마한테서는 비 온 뒤에 햇살 냄새가 나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는 서리의 더러운 겉모습과 대조되며 그녀의 내면을 언뜻 비추었다. 서리는 이 외로운 작은 아이에게 연민과 애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진혁은 문가에 숨어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딸에게 주지 못했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그들의 교감 속에서 보았다. 그는 원래 이 여자에게 돈을 쥐어주고 최대한 빨리 쫓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딸이 이 여자에게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논리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남자였지만 이것은 마음의 문제였고 그는 완전히 속수무책이었다. 혜은이가 잠든 후 진혁은 서리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 일은 고맙소. 이제 그만 가봐도 좋소. 하지만 서리는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평가하듯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무언가 대답하기도 전에 침실에서 혜은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가 악몽을 꾸다 깨어나 아줌마를 찾고 있었다. 서리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진혁은 복도에 홀로 남아 손에 든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 돈은 이제 모욕적일 만큼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의 성은 완벽하고 그의 부는 무한했지만
그의 딸은 오직 이 낯선 이방인의 품에서만 위안을 찾았다. 그는 이 차가운 성의 왕이었지만 정작 그 성의 심장을 여는 열쇠를 쥔 것은 저 따뜻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가진 감정의 요구에 옴짝달싹 못하는 포로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진혁은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밤사이에 저절로 해결되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딸 혜은이는 유치원에 갈 준비는커녕 잠옷바람으로 강설이의 옆에 찰싹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이의 반란은 저택의 모든 질서를 뒤흔들었다. 주방장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는 거부한 채 설이가 건네준 딱딱한 식빵 한 조각만을 먹었다. 보모가 골라준 예쁜 원피스 대신 어젯밤 설이가 덮어주었던 낡은 재킷을 계속 입고 있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급기야 아이는 설이와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6살 배기 아이의 조용한 반항에 저택의 모든 어른들이 속수무책이었다. 진혁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처음에는 명령했고 그 다음에는 최신형 장난감을 사주겠다며 회유도 해보았지만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순간 그는 방문 틈으로 한 장면을 목격했다. 혜은이가 설이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진혁은 그 순간 깨달았다. 강설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어쩌면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결국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설이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서재에서 그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딸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군.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지.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소. 혜은이의 공식적인 보호자 겸 말동무 역할이요.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설이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진혁은 해결책으로 돈을 제시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저택 내의 개인 스위트룸 제공, 그리고 최고급 의류 지원까지. 하지만 설이는 돈을 더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 자신의 진짜 임무에 필요한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첫째, 혜은이의 교육을 위해 자신도 공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 둘째, 자신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방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생활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혜은이의 보호자이지 다른 사용인들에게 명령받는 하녀가 아니라는 역할의 명확한 규정이었다. 그녀의 이례적인 요구, 특히 컴퓨터 사용 권한은 진혁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너무나도 전략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깊어졌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계약은 체결되었다. 집사는 강설희 씨가 더 이상 불청객이 아닌 특별한 지위를 가진 정식 직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소식은 저택 사용인들 사이에 새로운 차원의 시기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설이는 손님용 객실에서 아름다운 스위트룸으로 거처를 옮겼고 남루한 옷 대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변했지만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설이는 자신의 새로운 방에 앉아 있었다. 뒷골목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대하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방 한쪽에서는 혜은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새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된 최첨단 노트북 앞에 설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날아다니자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과 복잡한 금융 차트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 기묘한 계약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를 찾기에 왕의 성만큼 완벽한 장소는 없었으니까. 그녀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녀의 은밀한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설이가 이진혁의 저택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저택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설이의 하루는 오직 이혜운에게 맞춰져 있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것. 표면적으로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부모이자 말동무였다. 사용인들의 질투 어린 시선은 여전했지만 총수의 딸이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지위를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택의 모든 이들이 잠든 시간에 설이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계약 조건으로 받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더 이상 혜은이의 다정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을 추적하는 분석가 아리아드네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우회하며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지웠고 암호화된 포럼에 접속해 3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사건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이진혁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설이의 행동에서 점점 더 많은 모순점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경제 뉴스에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왔다. 설이는 뉴스를 보며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저 합병은 실패할 거예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시너지 효과는 명목뿐이니까요.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전문 금융 용어들은 자연스러웠다. 진혁은 순간 젓가락질을 멈췄다. 또 다른 날에는 혜운이가 복잡한 체스를 두다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설이는 아이의 옆에 앉아 몇 가지 간단한 조언만으로 아이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길을 보게 해주었다. 진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사고방식이 단순한 부모의 것이 아닌 뛰어난 전략가의 그것과 닮아있음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강설이라는 여자는 점점 더 큰 미스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설이의 추적은 마침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는 3년 전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던 핵심 증인에게 흘러 들어간 뇌물의 출처를 추적해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자 마침내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이름 하나가 나타났다.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투자 회사였다. 그곳은 그녀가 몸담았던 회사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위협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설이는 직감에 이끌려 베리타스 캐피탈의 현재 활동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사실에 그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배후 투자자는 바로 현재 유성그룹의 부회장이자 이진혁의 오른팔인 박동훈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앗아간 유령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바로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성의 심장부에서 왕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진혁 역시 그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사람을 시켜 그녀의 뒷조사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강설이라는 이름은 기본적인 출생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월스트리트의 베테랑처럼 기업 재물을 분석하는 여자가 공식적인 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다. 결국 어느 날 밤 진혁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강설이 씨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는 법을 대체 어디서 배운 거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설이가 움찔하며 돌아섰다. 그녀는 아직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길 위에서 닥치는 대로 배웠다는 애매한 말로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깊은 지식과 고통의 흔적은 그녀의 평범한 단어들과 명백한 모순을 이루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말을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대치가 흘렀고 공기는 수많은 무언의 질문들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그녀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고 그녀는 자신의 위태로운 위장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성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행사는 상류층의 사교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이진혁은 좋은 아빠가 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좀처럼 이런 자리에 데리고 다니지 않던 딸 혜운이를 대동했다. 물론 혜운이는 강설이 아줌마도 함께 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저택에서 제공된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설이는 몇 주 전의 노숙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한때 자신이 속했던 이 위선적인 세계의 공기는 여전히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박동훈 부회장이었다. 그는 여러 임원들과 환담을 나누다 총수의 딸과 낯선 여자를 데리고 있는 이진혁을 발견했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설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의 세련된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다. 그의 안색이 화려하게 질렸다.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멸시켜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박동훈은 노련한 장사꾼답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다른 손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진혁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틈을 타 설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친절한 잡담을 건네는 척하며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서 당신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군.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은 채로 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데 말이야.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에게 길거리는 아주 위험한 곳이거든. 그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설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는 지지 않으려는 듯 차가운 반항심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지만 등 뒤로 감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대화를 마치고 돌아선 진혁이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는 설이의 눈에 서린 간신히 억누른 공포와 박동훈의 눈빛에 담긴 포식자의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설이의 앞을 막아서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박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게 깔려 있었다. 박동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시시한 변명을 둘러대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 사건으로 행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다. 진혁은 즉시 두 사람을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방금 전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혜은이를 보모에게 맡긴 후 그는 설이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실을 요구하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건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어. 그는 당신을 협박했어. 왜지 그에게 당신은 대체 누구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냔 말이야. 설이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기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제 숨는 것은 무의미할 뿐더러 진실을 모르는 진혁과 혜은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진혁을 바라보며 과거에 버렸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한때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그 이름을 꺼냈다. 사람들은 저를 아리아드네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아드네. 그 이름은 진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월스트리트와 여의도 증권계 신화처럼 떠돌던 이름. 시장의 미로를 꿰뚫어보고 소름 끼칠 정도의 정확성으로 그 움직임을 예측했던 천재 분석가.
3년 전 그녀는 데이터 조작이라는 거대한 금융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진영 역시 그 사건을 흥미롭게 지켜봤었고 공식적인 발표 이면에 무언가 다른 진실이 있을 것이라 어렴풋이 짐작했었다. 그는 심지어 비록 짧았지만 찬란했던 아리아드네의 커리어를 존경하기까지 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노숙자 소녀, 혜은이의 다정한 친구,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졌던 여자.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 스캔들, 베리타스 캐피탈이었지. 당신의 몰락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회사가 바로 박동훈의 회사였어. 상황의 전체적인 윤곽이 끔찍할 정도로 선명해졌다. 그의 업계를 떠돌던 과거의 유령이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고 그 유령을 만들어낸 괴물은 바로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것이다. 충격적인 진실이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다. 서리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밝혔고 그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진혁의 손에 맡겨버렸다. 진혁은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집에 머물던 낯선 여자의 개인적인 미스터리는 이제 그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직업적 위협과 하나로 합쳐져 버렸다. 그는 서리를 더 이상 노숙자나 직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전설적인 아리아드네를 그리고 자신이 처한 이 전쟁의 진짜 규모를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다. 강설이의 고백이 남긴 충격은 이진혁의 서재를 무겁게 짓눌렀다. 진혁은 방 안을 천천히 오가며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정보 조각들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다. 박동훈 부회장의 지난 몇 년간의 행보, 그에 기이할 정도로 높은 투자 성공률, 그리고 그룹 내에서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권력 장악. 그 모든 것의 자금 출처가 어쩌면 아리아드네를 파멸시켰던 바로 그 추악한 사기극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에 도달했다. 박동훈은 자신의 회사에 합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침투한 것이었다. CEO로서 그는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측근인 감사팀장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박동훈 부회장의 지난 3년간의 모든 개인 금융 거래를 재조사해주게. 특히 베리타스 캐피탈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찾아. 이건 극비사항이야. 자네 눈으로만 확인하게. 그는 서리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잇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서리는 그의 앞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쫓아낼 것이라 예상했다. 자신은 이제 그의 회사와 그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유령이었으니까. 하지만 진혁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그녀를 향한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확인한 포식자의 차갑고 잔인한 표정이었다. 다음 날 보고서가 올라왔다. 증거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연결고리는 분명했다. 베리타스 캐피탈과 연계된 유령 회사들이 유성그룹 내 박동훈 라인의 세력을 키우는 데 이용된 여러 건의 불공정 거래에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적은 하나였다. 진혁은 다시 서리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몇 달 전부터 박동훈이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너무나도 교활하고 깊숙이 뿌리내린 그를 칠 물증이 없었다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노숙자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전설적인 분석가 아리아드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지금은 내 것을 훔치려 하고 있어. 우리의 목표는 일치하오. 그는 동맹을 제안했다. 내게는 권력과 자원, 그리고 접근 권한이 있어. 당신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가 숫자의 미로 속에 숨겨놓은 패턴을 읽어내는 눈이 있지. 나와 함께 합시다. 함께 그를 끌어내립시다. 서리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에 권력 있는 남자를 믿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신은 뭘 얻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혁은 돈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혜은이의 방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보증은 내 딸이요. 박동훈은 이제 당신이 누군지 알아. 그가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당신과 혜은이는 결코 안전할 수 없어. 우리의 승리가 내 딸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걸겠소. 혜은이를 계약의 중심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는 이 동맹의 기반이 단순한 비즈니스나 복수가 아닌 공유된 보호 본능에 있음을 증명했다. 서리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서재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그곳은 더 이상 총수의 집무실이 아닌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진혁은 그녀에게 유성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완벽하게 보안된 단말기를 제공했다. 서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처음으로 훑어보는 모습은 마치 명의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진혁의 회계부서 전체가 몇 년간 놓쳐온 미세한 변칙성들을 즉시 발견해냈다. 그는 물류와 해외 건설 자회사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과거에 그 익숙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재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스크린 속의 숫자로 가득한 전쟁터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개인적인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지적이고 전략적인 공동의 목표가 주는 짜릿한 에너지가 덮여 있었다. 그는 군대를 가진 왕이었고 그녀는 그 군대가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려주는 최고의 전략가였다. 위험한 동맹은 체결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노숙자 소녀가 아니었다. 거대하고 강력한 공동의 적에 맞서 연합한 두 개의 뛰어난 두뇌였다. 밤이 되면 이진혁의 서재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다. 낮 동안 총수의 위험이 서려 있던 그곳은 이제 거대한 비밀과 숫자들이 교차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강설이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데이터를 분석하며 나누는 두 사람의 낮은 속삭임만이 가득했다. 아이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은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리의 천재성은 숫자의 이면을 읽는 데에서 발휘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물류자회사의 선박 운행 기록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금융보고서를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유류비와 관리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유령 선단의 존재를 발견해냈다. GPS 기록상 그 배들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다. 이것은 박동훈의 거대한 사기극을 증명할 만질 수 있는 실체적인 증거였다. 분석은 서리의 몫이었지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진혁의 역할이었다. 그는 박동훈의 의심을 사지 않고 관련 서류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그는 전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경영 효율성 감사를 긴급 발표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 갑작스러운 감사는 그의 충성스러운 감사팀이 합법적으로 박동훈의 비리가 숨겨진 서버와 서류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 되어주었다. 박동훈은 즉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감사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다. 심지어 감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신복 IT 직원을 감사팀에 파견하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다. 진혁의 팀은 박동훈의 스파이가 진짜 목표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핵심 데이터를 빼내와야 하는 아슬아슬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을 벌여야만 했다. 공동의 목표와 끊임없는 협력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피로에 지친 서리가 책상에 엎드려 잠시 잠이 들었다. 진혁은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지성에 대한 감탄과 위태로운 그녀를 향한 보호 본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변화했다. 진혁은 이제 박동훈의 비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중요한 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그녀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을 신뢰했다. 서리 역시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총수로서 그가 짊어진 외로운 무게와 압박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직함과 전설 너머에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혜은이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마치 진짜 부모처럼 아이의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진혁은 혜은이를 대하는 서리의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배우고 있었다. 그는 점차 감정적으로 더 충만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어갔다. 마침내 감사팀은 박동훈의 감시를 뚫고 모든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서리는 꼬박밤을 새워 모든 것을 분석했고 마침내 거대한 부패의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 박동훈은 수년간 회사의 돈을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차명으로 유성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왔다. 그의 최종 목표는 내부로부터의 적대적 인수합병이었던 것이다. 증거는 이제 완전하고 파괴적이었다. 서리가 피곤하지만 승리의 참 목소리로 모든 비리의 화살표가 최종적으로 박동훈을 가리키는 화면에 마지막 다이어그램을 가리키며 말했다. 잡았어요. 진혁은 스크린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방역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장전이 완료된 격발만 남은 무기였다. 그들은 이제 적의 심장을 꿰뚫을 완벽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성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대형 컨퍼런스홀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팽팽했다. 최근 경영진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정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탓이었다. 박동훈 부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이사진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행동했다. 마지막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이진혁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루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박동훈이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깊은 우려가 담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완벽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그래프를 제시하며 최근 회사의 실적 부진이 전적으로 이진혁의 불안정하고 집중력 없는 리더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진혁의 사생활에 경영에 지장을 주는 외부 요인이 있다는 암시까지 던지며 교묘하게 서리의 존재를 공격했다. 그는 진혁에 대한 불신임안과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다. 조작된 데이터는 너무나도 정교해서 즉석에서 반박하기 어려웠다. 그의 편에 서 있던 이사들이 즉시 동의안을 지지하며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송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그의 쿠데타는 성공하는 듯 보였다.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진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박동훈의 데이터를 반박하는 대신 의외의 말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 부회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다. 우리 회사가 수년간 그 자원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근원을 잘못 짚었습니다. 진혁이 신호를 보내자 박동훈의 거짓 차트로 가득했던 중앙 스크린이 꺼지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다. 제목은 프로젝트 아리아든의 특별 내부 감사 결과였다. 그리고 진혁은 옆으로 비켜서며 예상 밖의 발표자를 소개했다.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의 강설이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서리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으며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언어 대신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무기인 사실과 숫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박동훈이 제시한 조작된 데이터의 허점을 수술하듯 정밀하게 하나씩 해부해 나갔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녀는 물류자회사의 유령 선단의 존재를 폭로했다. 위조된 유류비 영수증과 몇 달째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서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된 선박들의 위성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녀는 베리타스 캐피탈을 중심으로 한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공개하며 유성그룹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빼돌려진 자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동훈이 그 비자금을 이용해 차명으로 유성그룹의 주식을 매입하며 내부로부터의 적대적 인수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하나하나의 증거는 박동훈에 관해 박히는 목과도 같았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그 분석은 너무나도 명료하여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박동훈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충격으로 이내 식은땀이 흐르는 공포로 변해갔다.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의자 깊숙이 몸을 숨기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무언가 조작이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서리의 완벽한 논리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서리의 발표가 끝나자 진혁이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충격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보시다시피 불신임한 발의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제가 아닙니다. 그는 떨고 있는 박동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바로 수년간 이 회사와 직원, 그리고 주주 여러분을 배신해온 저 남자입니다. 뒤이은 혼돈 속에서 진혁은 박동훈의 즉각적인 해임과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동의안을 발의했다. 투표는 만장일치였다. 보안 요원들이 망연자실한 박동훈에게 다가가는 동안 진혁은 무대 위에 서리에게 걸어갔다. 그는 모든 이사진과 주주 그리고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CEO가 직원에게 건네는 손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에게 보내는 존중의 표시였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그들의 공개적인 승리 선언이었다. 심판의 날이 도래했고 아리아드네의 유령은 마침내 자신의 정의를 되찾았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박동훈의 구속과 함께 유성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이진혁은 이 위기를 영웅적으로 수습했다. 그는 배신자를 숙청한 개혁가로 대중에게 각인되었고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초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진혁은 서리가 있는 서재로 향했다. 얼마 전까지 치열한 전쟁터였던 그곳은 이제 고요했다. 그는 법무팀과 재무팀이 총동원되어 준비한 서류 뭉치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할 수백억 원대의 보상안과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언론 소송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를 바로잡고 그녀의 삶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놓고 싶었다. 그것은 한때 서리가 목숨을 걸고 되찾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다. 정의부 그리고 명예. 하지만 그녀는 진혁을 놀라게 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아리아드네가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길 위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혜은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복수나 과거로의 회귀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인생은 리셋할 수 없어요, 진혁 씨. 그저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뿐이죠.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그녀의 과거 문제마저 해결책이 제시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공백이 생겨났다. 계약은 끝났고 전쟁은 승리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을 뜨겁게 묶어주었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해체되자 어색하고 개인적인 공간만이 남았다. 언제나처럼 그 간극을 메워준 것은 혜운이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드라마는 알지 못했다. 아이에게 아빠의 승리는 이제 설이 아줌마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아이는 세 사람이 함께 갈 가족 여행 계획을 세웠고 저택에서 함께 사는 세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아이의 순수한 기대와 계획은 진혁과 설이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들에만 익숙했던 진혁은 이 모호함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는 다시 설이를 찾았다. 이번에는 제안을 하는 CEO가 아닌 한 남자로서였다. 그는 어색하게 자신의 혼란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업무 규정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그는 고백했다. 당신과 혜은이가 없는 이 집을 상상하면 다시 예전처럼 텅 비고 차갑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소. 그것은 그가 평생 드러내 본 적 없는 나약한 진심이었다. 그의 솔직한 모습에 설이 역시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그녀 또한 두렵다고 고백했다. 자신을 파괴했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두렵지만 이 낯선 소속감과 안정감에 익숙해지는 것은 더 두렵다고. 그녀는 그를 단순히 동맹이 아닌 한 남자로서 그리고 그의 딸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다. 그날의 대화는 거창한 사랑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섣불리 정의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저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보기로 했다. 이 기묘한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함께 걸어보기로. 그들은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자리에 서 있었다. 과거의 폐허는 등 뒤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비옥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 땅 위에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새롭게 단장된 그들의 보금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이진혁은 여전히 유성그룹을 이끄는 강력한 총수였지만 이제 세상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했다. 냉혹한 승부사 이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 경영을 도입한 혁신가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어 있었다. 강설이는 과거의 영광이었던 아리아드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분석력을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회적 기업과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작은 윤리적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진혁의 파트너로서가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섰다. 그리고 이혜운, 시장에서 길을 잃었던 외로운 아이는 이제 없었다. 아이는 안전한 사랑 속에서 밝고 명랑하며 제잘거리기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아침 그들의 새로운 집 주방은 유쾌한 소란으로 가득했다. 이진혁이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뒤집다 태워버리자 설이와 혜은이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진혁은 머쓱해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함께 웃었다. 설이는 자신의 회사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여유롭게 가족과의 아침을 즐기고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 그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이었다. 혜은이는 식탁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이내 완성된 그림을 자랑스럽게 두 사람에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는 근사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엄마는 멋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혜은이가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이게 우리야, 아이가 낭랑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회장님 아빠랑 엄청 똑똑한 엄마랑 그리고 나, 진혁과 설이는 혜은이의 머리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존중과 신뢰, 그리고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진혁이 설이의 어깨를 감싸 앉아
그녀가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댔다. 혜운이 말이 맞아. 이게 바로 우리야. 약간은 타버린 팬케이크 냄새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진혁은 문득 생각했다. 자신의 삶은 한때 견고한 성체였고 서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였다. 하지만 혜운이라는 작은 아이가 엄마를 향한 순수한 소망 하나로 그 두 세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도 계약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세상의 잣대나 편견으로 정의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지켜주며 마침내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이었다. 그렇기에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그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침 풍경 위로 새로운 행복의 역사가 조용히 쓰이고 있었다.